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갭 투자된 그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그 전세자금 대출이 이게 상당히 그 불안정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제 설명을 곁들여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제 동영상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 다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물론 이제 그 갭 투자에 대해서 설명들을 잘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갭 투자를 활용해서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할 때까지는 그 결과가 나와서 당할 때까지는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은 분들대로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자녀가 그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 전세를 가거나 이런 분들도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해줘서 그 항상 조심하면은 나중에 이제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도 한번 제가 만들어서 이 내용을 그 제가 블로그에다 일단 올려놨고, 그 다음에 블로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셔 가지고 검색창에 갭 투자 전세대출 이렇게 치고, 그러고서 검색을 누르면은 여기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떴네요. 보니까 이 두 번째 뜬 것 갭 투자 전세대출 주의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요거 이제 제가 그 하고 있는 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그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이제 제목을 갭 투자 전세대출 주의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중간중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수도권 지역에 특히 역세권 신축 아파트 빌라 등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무주택 젊은이들이 주택 청약을 들어서 서울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 당첨되면 거의 로또 당첨 수준의 이득이 생기니까 이거 이제 당첨권이 없어질까봐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일단 전세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한몫일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들이 이 노리는 것들은 항상 보면은 요런 그 틈새를 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일러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분양권 청약 분양권 우선순위가 이제 없어질까봐 주택을 사질 않고 전세를 들어가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여기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얻는 거니까 하자가 없겠죠. 주택으로 투기하는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돈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대해 온갖 규제 장치들을 쏟아내고, 그게 오히려 더 일반 주택 구입을 꺼리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고통스럽게 정부에서 자꾸 제재를 가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는 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거기서 가치를 창출해 내요 보면, 투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꿎은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투기꾼들의 먹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인데요. 보면은 집을 소유한 사람은 손해를 봐도 되고 전세를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정부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시장 경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왜곡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 사는 사람은 전세금은 무조건 보전이 돼야 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까져서 뭐 경매에 나가든 말든 그건 그 사람 탓이고, 이런 이런 정책 기조가 하여튼 정부는 아마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 얘기 또 넘어갔다 보면, 그러다 보니 갭 투자자들의 먹거리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집을 안 샀어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집을 안 사고 그러니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여기 덤벼들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추후 설명 나가겠는데 그들 자신이 구입한 취득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으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전세를 들어가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서 보증보험에 들어있으니까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은 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해주니까 뭐 전세금 100% 환수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도 약간의 이제 함정인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주택이나 또는 이제 쓸만한 주택들, 역세권 주택들 이런 것들이 전세값이 비싸긴 하더라도 보증보험에서 안심대출이나 이런 데서 그 보증을 해주니까 전세금 떼일 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뭐 비싸든 안 비싸든 들어가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 또 해볼게요. 요거 이제 펴주고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안심대출의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설명해 놨는데 아마 그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작을 거예요. 보면 이제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집이 어떤 주택이 하나 있었고 그 주택에 사기꾼들이 여기다가 이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여기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요 주인이 이제 집을 매매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 종전 임대인, 종전 소유권자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자 있을 당시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은 안심대출 받았으니까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요게 이제 한 뭐 보름이고 한 20일 정도 그 텀을 두고서 요 매매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 여기 이 집을 사는 매수인은 노숙자 이런 사람들 명의 빌려다가 이 소유권자를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이거 사기꾼들이. 그러면 이 임차인은 먼저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종전 임대인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집이 이 소유권이 이제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쪽으로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요 전세 임대차 보증금은 이 부동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과 맺은 권리가 이쪽으로 그대로 이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숙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보증보험만 손해보고 여기 보여. 여기 이제 여기서 노숙자가 주인이고 여기서 노숙자가 이제 배짜라식으로 이제 자빠져 버리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한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임차 여기다가 먼저 주인하고 소유권자하고 계약했던 사람은 그 주택이 매매가 되면서 권리가 이쪽으로 다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대로 권리가 유지되니까 보증보험에서 이 돈을 물어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증보험만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서 손해보는 거죠. 끝내는데 문제는 이 노숙자가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소유권자가 된다면 두 번째 집부터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게 불실채권이 되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 보증보험이나 안심보험 보면은 약관에 아마 이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노숙자 이제 여기 뒤에 또 나오네요. 보면은 이런 갭 투자가들의 먹잇감 대상이 되는 주택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주택의 상태가 좋고 그러니까 그런 집이 해당 주택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비과세해 주는 거는 투기 세력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2년 이상 보유하고 또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까지 마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거든요. 양도세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노리는 거죠. 비과세 제도의 현행 세법은 선량한 1주택자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매우 좋은 세금 혜택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제가 점차 강화되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대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기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 또 무슨 뭐가
이제 개입이 되는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진짜 선량한 사람들은 애꿎게 피해보는 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쭉 하면서 봤는데 위 그림 기본 설명에서처럼 이런 일을 꾸미는 자들은 잔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자들인데 제도권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일단은 관할 관청에서 업무 지도 및 단속 등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보증보험이나 또는 보증보험이나 또는 뭐 협회 이제 그런 보험제도 이런 데에서 물어주고 구상권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자기 돈 벌어내게 되니까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죠, 중개사들은. 근데 법망 밖에 있는 속칭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 행위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말을 써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 부동산 컨설팅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그런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그런 자기들끼리의 이제 명칭을 만들어내서 이 컨설팅하고 약자로다가 뭐 컨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솔직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격증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다가 불리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남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제 내용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먹고 튀고 나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격증 안 걸어놨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보면 어느 곳에 소속되거나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득도 거의 대부분 노출되지 않아 내야 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고 봐도 됩니다. 불로소득은 많은데 제도권 밖에서 편법으로 돈을 벌다 보니 세금 또한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거의 제로인 경우라 볼 수 있으니 한편으로는 그들 재주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들의 행하는 소위 작업 순서를 보면 여기 나왔죠. 이제 컨설이라고 써놨어요. 그 사람들을 속칭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컨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거의 뭐 진짜 사전에도 등록될 만큼 이 컨설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 중개업 쪽에 오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컨설들은 일 험하게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시로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설들이 있는 곳에는 이제 어느 누군가가 자격증 걸어놓고 거기에 뭐 책상 하나씩 주고 각자 가서 이제 뭐 돈 벌면은 사무실에 뭐 몇 프로 10%든 20%든 거기다 수수료 내고 그렇게 적을 두고 명함 파가지고 다녀요. 보면 뭐 무슨 부장 무슨 뭐 이사 뭐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다니거든요. 명함을. 그리고 그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대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부득이 이들과 얽혀 공동 중개가 성사될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이제 매물 있죠. 매물에 대해서 공동 중개하자고 고객을 데리고 와요. 보면은 고객 데리고 왔을 적에 보면은 뭐 고객이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중개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적에 이들과 공동 중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 이러는 스타일 보면은 계약서 문서 작성에서부터 잔금 치르는 그날까지 마음이 무척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이들 나름대로 하여튼 뭐 여기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쪽 매물이고 이제 우리 매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일 경우에 우리가 손님을 붙일 수가 있어요.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이제 조작을 하거나 뭐한거 저런 내용을 알고 우리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확신이 섰을 적에 같이 공동중개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나마도 그 오래된 일이고 요즘에는 전혀 그쪽으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쪽 매물이고 우리 측 고객이라고 강력하게 내 주장을 하면 계약이 깨질 것 같아 할 수 없이 최대한 신경 쓰며 공동중개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물건 가지고 있고 그 물건은 그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고객은 그걸 꼭 사겠다 그럴 경우에 최대한 보호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굉장히 일을 험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진짜 식은땀 날 정도로 다 하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뭐 어떤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관할 그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가서 이제 신고하고 그러면은 와서 이제 뭐 조사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이 악의적인 마음으로다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살얼음판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 아예 일 안 합니다. 같이 전에 한번 되게 혼나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 그때는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뭐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 그래서 한 번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다시는 그들과 공동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업 형태는 전봇대나 담벼락 등에 있지도 않는 매물 광고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뭐 이제 담장이나 전봇대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제 뭐 금매 싸게 팝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붙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저거 싼 거 있네 그러고 거기다 전화하거든요. 누군가가 문의 전화가 오면 그 물건은 바로 전에 계약됐다며 다른 매물 더 좋은 거 있다고 그리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전화가 한번 자기들 전화로 걸려오게 되면은 차로 모시러 갑니다. 그 고객을 모시러 가가지고 집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팔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싼 집을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나 저 집 사겠다 그러죠. 그 고객이 봤으니까 좋지요, 싸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계약서 쓰자고. 그렇게 하고 계약서 쓰는 중간 이제 쓰진 않고 이제 계약서 쓰러 가는 동안에 누군가와 그 사람들이 한 편이 된 사람들이 전화가 걸려와서 그 주택 방금 전에 매매가 됐다고, 계약이 됐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살려고 했던 사람은 굉장히 서운하죠. 자기가 싸고 좋은 거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물건이 원래부터 됐던 게 아니고 그 미끼 상품이었던 거죠. 말하자면은 실제 있는 물건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 고객을 죄송합니다. 고객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다른 물건을 갖다가 이제 팔기 위해서 한 미끼 상품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졌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또 다른 거에서 그런 식으로 한 2건 정도, 3건 정도 이렇게 실망을 시켜요. 이거 보는 것마다 다 팔렸네. 다 팔렸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내려주질 않아요. 차에서 밥도 사주면서 먹이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끌고 다녀요. 이 사람들을. 그럼 이 사람들은 지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 사람인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파악하고 살 거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절대로 차에서 놔주질 않아요. 하루 종일 끌고 다녀요.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먹거리가 된다는 그런 집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러고서 거기에 계약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지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되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태에서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 쓰고 나면 계약금 넘어가면 다른 거와 달리 부동산은 계약서 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뭐 환불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 민법에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말 겨자 먹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 컨설한테 걸려가지고 그쪽에다가 수수료 많이 뺏기고 그러고서 이제 비싸게 집을 타는 케이스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전봇대나 담벼락에 붙어 있는 그런 그 광고들 그런 거 보고 전화 같은 거 하면은 좋은 일보다는 불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거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다시 이야기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컨설들은 부동산 매물 전산망을 통해 먹거리가 될 만한 비과세 주택을 모색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낚여 이런 매물 찾아내면 실제 매매 가액보다 후하게 주택 가격을 쳐주는 대가로 양도세 업계약서 쓸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업계약서라는 거는 여기 뒤에 나오죠. 그 비과세 되는 물건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짜리를 3억 원에 쓰든 뭐 2억 5천에 쓰든 상관이 없거든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팔 적에 2억 원짜리를 2억 5천에 그 신고를 했기 때문에 2억 3천이나 2억 4천에 팔아도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도가 아닌데 그런 방법을 악용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용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도 상당히 아주 해서 안 될 짓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좀 뒤에 얘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기생충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요. 이제 설명 나오네요. 예를 들어 정상 가격이 2억 원인 빌라 주택이라고 가정한다면
2억 1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하여 계약서에는 2억 5천만 원이라고 신고가액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2억 1천짜리가 2억 5천이 되니까 4천만 원 갭이 벌어지죠. 이 돈을 4천만 원을 가지고 무슨 짓을 뭘 하냐면은 이 매매주택은 나중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2억 5천으로 매매 사례가액이 뜹니다. 실제로다가 신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 2억 4천에 전세를 놔요. 이거를. 그러니까 2억 5천에 사가지고 2억 4천에 전세를 놓고 집이 새 거고 상태 좋고 역세권이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안심대출까지 해서 보증보험까지 되니까 전세입자는 맘 놓고 여기 전세 계약서 쓰는 거거든요.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보증금을. 그래서 전세계약을 완료한 후 약 15일쯤 전후해서 이제 전세계약 썼죠. 그다 아까 여기 나와있죠. 보면은 제가 그림에 써있죠. 여기 요 그림 보면은 그러니까 요 집에다가 이제 이 컨설들이 이제 점 찍어놓은 집에다가 전세를 놓는 거예요. 전세를 놓으면서 여기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이 사람 돈일 수도 있지만 또 안심대출 정부저축이 지금 아마 이런 그 신혼부부나 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 85% 90%까지 이게 대출이 나와요. 보면은 이 사람들 돈 10%만 있어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떼일 염려가 없다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안심대출 이런 것들은 이자가 상대적으로 쌓여 보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되고 나면은 여기쯤 있다가 한 20일쯤 있다 이쪽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매매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요 임대차는 요 매매 이 물건 있죠. 소유권을 따라가거든요. 권리가.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 근데 요거 산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이 누구냐면은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러니까 현행 법상 이렇게 했을 적에 법에 저촉되거나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이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 그 민법은 악이냐 선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판사님이 판결을 또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법률상으로는 지금 하자가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다음 또 얘기 또 넘어갈게요. 아까 한 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일단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 2억 4천에 전세를 놓고 전세 계약을 완료한 후 한 약 15일쯤 전후해서 업계약서 아까 2억 5천이죠. 2억 5천 금액으로 노숙자와 노숙자 명의를 얻어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노숙자라고 해서 뭐 소유권 갖지 못하려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노숙자라도 가질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보면은 먼저 주인하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노숙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입자 있죠. 안심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간 전세입자는 권리가 경멸당해도 제일 먼저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정말 하자가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다음 얘기 또 들어볼게요. 종전 소유권자는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전세 놓고 전세 승계 조건으로 자신의 주택을 팔았으니까 법률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은 노숙자인데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명의 대여 조건으로 돈 몇십만 원 받았으니 그 사람은 그야말로 큰 횡재를 한 거죠. 그쵸? 노숙자야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인데 돈 뭐 더 이상 뭐 자기가 뭘 잃겠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는 전세 세입자와 대출은행인데 그들 해당 은행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보증보험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첫 건은 보증이 되지만 독일인의 두 번째 주택부터는 채권 부실채권화되어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요 노숙자 앞으로 이 나쁜 사람들이 노숙자 앞으로 집을 2개, 3개, 4개 이렇게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그 사람 걸 갖다가. 그래도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어 보면은. 근데 요게 이제 첫 번째 주택은 그만큼 이제 그 보증보험에서 손해를 보고서 마무리가 되는데 요 노숙자의 두 번째 주택부터는 부실채권화가 되어 가지고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요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요 강의 끝나고
보증보험에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보면 이렇게 되는지. 근데 제가 봐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컨설이 3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2억 4천이 났으니까 3천만 원 갭이 벌어진 거죠. 3천만 원만 만들어서 그 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돈으로 거기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세입자에게 한 600만 원 정도 선심을 쓴답니다. 여기 뭐 고쳐주고 뭐 해서 세입자가 이제 그 공짜로다가 이제 편의 시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싱크대 싹 깔아주고 뭐 하여튼 그 세입자가 좋아하는 걸 싹 갈아줘서 혹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고급 가구 등을 새로 구입 설치해줘서 한심을 사는데 한 600만 원 정도로 쓴대요, 보면은. 그 다음에 노숙자에게 30만 원 정도 지어주는 거를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일을 도모하는데 조력했던 노숙자 명단 구해서 가져다 준 자에게 100만 원 정도 준답니다. 한 건 가져오면은. 그 외에 그 일을 관련됐던 사람들 모두 합해서 토탈 300만 원 정도 인사치레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띄어서 2천만 원은 지가 가져가고 3천만 원을 이렇게 이제 같이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수고비로 나눠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재수업 써가지고 두 번째 그 노숙자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그런 집에 전세 들어가서 만약에 안심대출 보증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떠버리니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그 컨설들 나이는 대개 이제 25세에서 한 35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게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야 할 나이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젊은 나이에 남을 속이고 돈 버는 것을 아무리 꺼리낌 없이 직업 삼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살아갈 날들은 구말리 같은데 젊은 좋은 인생에서 참 그들 젊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전세를 구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 세대분이 계시다면 혹시 자녀들 전세 계약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정식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꼭 확인하시고요.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의 그 사이트 있어요. 그 자료실 들어가셔서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들의 매매가액이 주변 다른 상황이 비슷한 주택들과 비교해서 만일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가액이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은 아무리 그 전세 물건이 좋아 보여도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고 좋은 집 안심대출이라고 마음 놓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그 노숙자가 두 번, 세 번 명의를 사용한 거라면은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인생에서 그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그 20대에 이렇게 한번 잘못돼서 신불자가 된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특히 주택은 한 가장의 전 재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린다면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내용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들 많지만 일단 갭투자 전세자금 대출 주의사항 주요 핵심 내용들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어 글을 작성했습니다. 빌라나 아파트 등 주택에 전세 들어갈 때 한 번쯤은 검토해보면 좋을 내용이라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선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포스팅 해봤습니다. 각기 사안들마다 약간씩의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큰 틀에서 본다면 주로 이런 범주 내에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글 내용을 상담이나 전화 등은 사절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화 받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 그냥 보시고 여기 피해가라고 드린 거지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 올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이제 마치기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시고 특히 전세가 너무 싸고 좋을 경우에 이 안심 대출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그 함부로 거기에 계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값보다 최소한도 한 70%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렇지 않고 집값이랑 하다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는 실제로다가
신고돼서도 그것만 올라가 있고 다른 것들은 비슷한 것들이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어떤 집 하나만 높이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의심할 만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요런 게 그 나쁜 사기꾼들한테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한번 정보를 드린 거니까 요 내용 보시고 그다음에 요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블로그를 유튜브 거기다가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